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 정독의 파우스입니다. 네, 무스비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2년 제36회 읽고 왔고요. 지난 시간까지 그 모든 작품에 개별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평, 어, 저희 어떤 한 줄평 같은 것이죠. 음,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일단 앞에 대상 수상작 김영하 작가님의 옥수수와 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스티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저는 뭐 아주 인상 깊게 읽었고요. 특히나 뭐 김영하 작가는 뭐 그 유명한 어떤 느낌이 뭐 대중성과 예술성 둘 다 통합을 했다.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문단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작가이죠. 뭐 물론 이제 방송이나 이제 이런 것 뭐 그런 것들도 엄청 잘하시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문단에 이제 이런 문학성이 드물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음, 드물었고. 아니 실제 그 평론가님들도 어, 뭐 드물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김영하 작가님의 어떤 고유성, 독특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주 뭐 이지적인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둠을 다루는 어떤 방식에도 그런 시니컬, 냉소적인 그런 감각이 유난히 멋있는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김영하 작가님 소설을 보면 뭐 도시 감성인 것 같아요. 도시 남자. 이거 시골 감성은 아니에요, 확실히. 뭔가 구수하고 이런 게 시골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 저희가 이상문학상에서 봤었죠, 몇 분. 되게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냥 좋은 느낌으로 올드하다. 안 좋은 느낌으로도 올드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옛날 감성인 거죠. 70년대, 80년대 뭐 시골 이런 감성. 근데 김영하 작가님은 세련됨이 있어요. 이게 도시 남자가 쓴 것 같은 도시 남자예요. 왜냐면 섹슈얼한 묘사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건 좋은 의미에서도 그렇고 나쁜 의미, 안 좋은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 감성이 느껴지는 소설을 쓰시고요. 이 옥수수와 나는 대화가 거의 절반 이상. 이 소설을 통해서 전 많이 배웠어요. 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막 대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고 아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쓰여졌기 때문에 대화가 효과적으로 쓰여진 소설 아닌가 싶고요. 이 구성도 참 좋아요. 등장인물도 매력적이고요. 어, 잘 나눴죠. 처음 이제 파트 1에서는 옥수수, 환자, 닭, 닭이 자기를 옥수수로 보면 어떡하냐. 그 우화로부터 시작해서 2번 파트에서는 그 아내와 나의 대화가 씬이 나오고 3번 넘어가서는 두 명의 친구가 있다. 그 섹스 파트너 얘기하죠. 철학, 그다음에 카페. 근데 저는 이번 파트가 아니 3번 파트가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어떤 상징성도 풍부하고 재밌어요, 일단. 응. 어떤 풍자 이런 느낌도 나고 그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서는 사장과 만나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딱딱 떨어집니다. 이 파트에서 무슨 말을 해야지? 근데 이게 이런 게 좋은 게 어떤 작품은 이렇게 애매하게 쓰잖아요. 왔다. 그러면 작가가 애매하게 쓰면 독자도 애매하게 읽어버리니까요. 근데 이거 확실히 이런 구성이 명료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중을 배려하는 구성인 것이죠. 이 작품은 또 뭐 장점이 많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김영하 작가님의 작가론, 아니면 글쓰기론, 소설가론이라고, 그냥 인간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작가님의 시각이
드러나죠. 그리고 마지막 가면서 이게 작가란 무엇인가, 글은 어떻게 쓰는가, 뭐 이런, 이제 역시나 김영하 작가님답게 그 뉴욕에서 미모의 미모의 유부녀와 이 작가가 격렬한 섹스를 하고 또 글을 미친 듯이 걸작을 쓰고, 거의 마지막 파트 가서는 이 그 사장이 와서 권총으로 이제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이런 부분들, 긴장감도 느껴지고 정말 좋았어요. 장면이 너무 좋았다. 상징도 좋았고. 일단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 김영하 작가님의 자선 대표작 그림자를 판 사나이,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작품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뭐 진중하게 인간의 어둠을 다룬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그런 어떤 자소설 같은 어떤 느낌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접근하다가 갑자기 이제 방향을 틀어서 바오로와 이제 그 인형 뭐 사람의 어떤 얘기를 이제 통해서 미경이죠. 미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어둠의 세계가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림자 얘기를 저희가 주구장창 했었죠. 그림자의 의미란 무엇인가. 그런 의미를 찾아가는 재미도 있고요. 어, 바오로, 그러니까 각각의 인물들이 다 그림자가 있어요. 바오로의 그림자, 미경의 그림자, 이런 걸 찾아가는 재미도 있고, 어머니 얘기도 나오고, 작가의 어머니. 한 명 한 명 인물들. 역시나 여기도 이제 이 바오로라는 신부님이, 어, 저 신부이기 때문에 이제 욕망이 넘쳐가지고 미모의 여대생을, 이 여대생과의 썸도 타고, 거기 그 여대생을 보면서의 그런 음탕한 마음, 이런 것도 드러나고. 마지막에 미경이 남편의 의문사, 자연발화된 이 부분도 되게 좀 기묘한 사건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죠. 이게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에는 어떤 판타지적인 느낌도 있어요, 분명. 자연발화, 이게 실제 일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좀 그런 프로그램 나올 법한 얘긴데, 이걸 마지막에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 소설 옥수수와 나도 이게 실제라기보다 연극 같은 느낌이에요. 딱 꾸며진 무대에서 배우들이 이제 연기하고 있구나. 대사도 많잖아요. 연극하고 있는 소설 자체가 그런 느낌이죠. 실화라기보다. 어, 그래요. 김영하 작가님 인위적인 세팅, 그런 느낌이 강하다. 좋은 작가님입니다. 어, 그리고 넘어가서 그 다음 작품은 함정임 작가님의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어떻게 보셨나요? 저녁 식사가 끝난 뒤라는 작품은 뭐 장편으로 쓰면 굉장히 더 좋을 법한 아쉬운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어떤 읽는 어떤 재미와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감정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천천히 발음하는 어떤 키르키스어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어떤 상징으로도, 많은 어떤 새로운 감수성으로도 재밌게 읽혀져서요. 충분히 뭐 재밌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거는 피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피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지인들, 그 분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애도하는, 한 사람을 추모하는 그런 소설인 거죠.
저는 이 소설을 그래서 추모의 한 형식으로서, 애도의 양식으로서 읽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애도할 수 있구나.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애도해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그 장면, 각각의 사람들이 어, 직접적으로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그피 선생님을 떠오르게 하는 애창곡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들깨 강정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시를 읊은다든지, 박하차를 또 가져온, 다 피 선생님과 관계된 것들이거든요. 그 모든 사물들이. 아, 이런 부분이 감동적이었어요. 어, 사람이 어떨 때 감동을 받는가, 이런 거 중요하죠. 소설가는 그런 물음에 이런 소설로, 사건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인 거죠. 사 이게 제가 한 연기 연기 강의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냥 취미로, 그때 같이 했던, 가르쳐줬던 선생님 형이 어 그 형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그 형도 이제 극본도 쓰고 연출도 하시니까, 야, 사람이 어떨 때 감동받는 것 같아, 이런 질문을 그냥 툭툭 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질문을 소설가들은 해보면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면 좋겠죠. 사람이 어떨 때 화나지? 아니면 어떨 때 배신하지? 아니면 어떨 때 웃지?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행복하지? 어떨 때 슬프지? 좋은 질문은 또 어떨 때 감동받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저녁 식사가 끝난 뒤였다. 근데 감동은 중요하거든요. 대중문화에서도 중요하고. 근데 감동이 어떨 때 애도하지? 어떻게 애도하지? 애도의 방식. 아, 특히나 최근에 그 이태원 12구 참사 일어나죠. 뭐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애도, 트라우마, 아픔, 상처, 이거 정말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소설적으로도 잘 풀어가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작품은 스프레이, 김경옥 작가님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어, 굉장히 뭐 그 전부터 이제 잘 쓰신 거와 이제 비슷한 정도로 어, 뭔가 이제 이번 작품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서사의 어떤 개연성과 그리고 이 택배 상자라는 어떤 특이한 어떤 소재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음, 뭔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관음적인 그리고 옆집 여자라는 어떤 뭐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어떤 사람의 어떤 형질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택배를 우연히 잘못 가져온 한 남자가 택배 상자에 테이프를 뜯는 쾌감을 알게 되면서 다른 집 택배를 훔치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동마다 돌면서 택배를 가져와서 뜯어보고,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얘기가 이웃집 그 여자, 그 고양이 키우는 여자와 맞물리면서 일어나는 기이한 그런 소동. 옆집 여자의 고양이는 죽고 옆집 여자는 위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하고, 그런 얘기인데요. 아,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장르 소설적인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어떤 스릴러적인 긴장감. 그 검은 고양이 같은 느낌이에요. 에드거 론포 느낌. 공포소설, 추리소설,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런 그 쾌감이 있는, 좋았고, 하성랑 작가님의 오후 가로지르다.
는 어떠셨나요? 오 가로다 가로지르다라는 작품은 큐비클이라는 어떤 사무실의 어떤 그런 칸막이 하는 소재로 여러 가지 인물 간의 뭐 욕망이나 어떤 단절이나 뭐 이것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제 소재로 도심을 소재로 어, 다양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이 안에서 이제 풍기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상징물들이 뭐 뱀이나 뭐 진흙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람 뭐 이렇게 피학적인 뭐 과학적인 어떤 상징물들이 읽는 재미가 있는 감동을 어떤 형식의 감동을 또 주기도 하는 어떤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요번 그 작품집에는 소재가 두드러져요. 하성란 작가님의 이 작품은 큐비클, 그 칸막이가 주요 소재고, 김순 작가님은 뭐 제목대로 국수, 조혜진 작가님 유리, 이게 소재 자체가 뭐 주제이기도 하고, 어, 드러내거든요, 특징을. 근데 김경옥 작가님 잠깐 다시 좀 돌아가서, 어, 솔직히 김경옥 작가님이 이 작품은 택배 상자 이렇게 아니면 뭐 그죠? 아니면 고양이 죽은 고양이를 할 수 있고 택배 상자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무난하게 하면 왜 스프레이인가? 이 스프레이는 그 자기 잘못 가져온데 저 이제 데오도란트 같은 거 그거 꺼냈던 스프레이잖아요. 잠깐 등장하는 건데 제목이 왜 스프레이일까요? 일단 뭐 많은 고민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가님의 마음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여자가 마지막에 죽는 장면에서 이제 그가 이제 스프레이를 손바닥에 소파에도 마루에도 탁자에도 그 침대에도 마지막 장면이죠, 그거. 그게 예. 진짜 중요한데 그게 뭐죠? 그게 왜 다 뿌리고 있죠? 아무래도 뭐 강박적으로 그런 흔적을 지우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자신이 이제 안 그런 척 한다는 그런 의미의 어떤 어, 그런 거 같고요. 그런 신입병 같고요. 일단은 그 뭐 아주 뭐 괜찮은 어떤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게 죄와 벌과도 이제 어떤 상통한 의미가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그런 어떤 뭐 사람을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죽이진 않았는데 밀어서 이제 죽이거나 어, 혹은 어떤 어, 그 자신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 사람을 죽일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이 여자가 죽었죠. 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신이 스프레이로 굉장히 그냥 무마시키려는 모든 어떤 죽음의 냄새도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인간의 정말 극단적인 어떤 뭔가 이제 그런 죄의식을 혹은 자신의 어떤 죄가 이제 뭐 바위 하나 정도였지만 혹은 어떤 자갈 하나 정도였지만 그것이 굴러가면서 그것이 이제 스노우볼처럼 옆에 집이 이제 어떤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게. 음, 왜냐하면 그 왕따의 가해자나 뭐 피해자가 자살을 했다고 하지만 단지 이제 그 가해자만 그렇게 떠밀었냐 혹은 사회가 떠밀었냐 뭐 선생님이 떠밀었냐 아니면 부모님이 떠밀었냐 이거는 사실 알 수 없거든요. 음, 그것이 이제 가해자의 어떤 그 가장 큰 형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그 인간의 음, 어떤 그 복합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다 끌어내는 예. 아,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택배 어쨌든 택배 상자보다는 네. 이게 너무 좀 노골적이잖아요. 택배 상자 달면 너무 좀 제목 자체가 촌스럽고 노골적인데, 아니 김순 작가님 국수 괜찮아요. 그냥 국수는 국수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어
근데 하상론 작가님이 5호 가로지르다 이거는 큐비클로 아니고 이게 5호 가로지르다 이 자체는 뱀이거든요. 뭐 가로지르는 게 뱀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음. 뱀이 어떻든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한 것 같은데 이것도 맞다고 보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은 게 두 시대가 나왔죠. 이 화자가 통과한 그 상사, 그 회사의 두 장면들, 그 공간을 분리하는 처음에 예전에 입사했을 때는 그 축구 경기장처럼 횡 뚫려 있었어요. 그 중간에 기둥들 빼고는. 근데 그런 곳 완전 열려가지고 막 그랬던 곳이 북적북적 시장통처럼. 근데 지금의 회사 풍경은 큐비클로 다 가로막혀 있는. 각자의 뭐 개성을 드러낸다고 큐비클에다 뭐 붙여놓고 하지만 이게 극단적이잖아요. 완전 개방적이고 근데 개방도 개방이 아니죠. 한쪽만 보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 뒤에 있을수록 더 직급이 높고 하여튼 그런 구조. 지금의 회사는 다 그냥 칸막이로 막혀 있는 누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개인적인 개인주의가 판치는 그런 회사인데 이 양극단에 이 큐비클을 가로지르는 존재가 있는데 뱀이에요. 뱀이 가로지른다. 뱀 덕분에 이 주인공은 활짝 뛰어가지고 큐비클 위로 올라가서 큐비클 아래를 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작품입니다. 뱀의 상징적인 그 상징성이 중요하다. 어, 근데 또 큐비클 하니까 음. 또 인터넷으로 이제 보다가 사실 이거를 또 박민규 작가가 또 다르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게 인터넷에서 뭐 큐비클 어떠냐, 뭐 이렇게 막 하면은 그냥 큐비클이 막 2, 3미터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댓글도 있고. 오히려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큐비클 있는 걸. 어, 오히려 어, 이제 뭐 나만의 여기서는 공간. 예, 오히려 이제 안 보이니까 음, 그리고 자신이 이제 업무에 집중도 할 수 있고 음, 눈치도 안 보이고 음. 오히려 3미터까지 늘려달라 막 이런 식.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작품이었고 이 작품도 재밌었습니다. 어, 그다음에 김숨 작가님의 국수.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어, 일단은 뭐 하나의 뭐 이야기가 반죽되어가는 어떤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적이기도 한 어떤 다양한 어떤 의미들을 창출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조금 뭔가 그런 반죽을 하면서도 약간의 어떤 이 어떤 그 이제 형식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거는 사실 이전에도 이제 주인공 어떤 독백 서사 이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훌륭하게 잘 쓰고 있지만 역시나 그런 독백 서사로 이제 너무 착 달라붙는 주인공이랑 이제 독자가 너무 착 달라붙어 있으면은 오히려 그런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의미를 이제 포섭하는데 약간 사실 이거는 뭐 주부들이 보면은 정말 이 감정선이 그대로 따라가서 심금을 울리는 작품인데요. 어, 그런 어떤 한계적인 어떤 그런 것만 없다면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장점을 아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느낌 이거 중요하거든요. 읽으면서 실제 들었던 느낌이 물론 좋은 게 많은데 한 가지 단점이 읽다 보면 약간 이게 좀 서사가 뭔가 약간 이렇게 퍼진다 그럴까? 약간 이게 늘어진다 그럴까요? 국수 만드는 과정이 너무 디테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되게 천천히 한 동작을 계속 반복하고 지루하잖아요. 뭐 하는 사람도 지겹겠지만 읽는 사람도 이게 지칠 수 있거든요. 너무 야, 이 동작도 하면 또 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국수 안 만들어졌어. 뭐 이게 언제까지 만들 거야? 이거 계속 저러고 있네. 이게
작가의 의도는 알겠는데 너무 늘어진다. 그런 느낌 안 받으셨나요? 만드는 과정 어, 자체가. 네, 저는 뭐 그런 느낌도 조금 들기도 하고, 약간은 조금 뭔가 그런 어떤 국수 반죽으로 인해서 오히려 약간 서사가 좀 감춰진 듯한, 어, 오히려 이제 이미지가 이제 서사를 먹은 듯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아쉬움이 들기도 했죠. 네. 어, 원래 김송 작가님의 의도는 묘사와 서사가 이제 나란히 가는 걸 텐데, 묘사에 자연스럽게 서사가 녹아들고, 서사에 자연스럽게 묘사가 드러나는. 그런 면에서 전 좋았죠. 음, 네. 이, 이, 그럼에도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절묘하게 잘 썼어요. 예. 묘사 정말 많이 이건 아까 김영하 작가님의 옥수수와 나가 대사가 절반 이상이었다면, 김수음 작가님의 복수는 묘사가 절반 이상인데, 묘사 많은 작품 치고 제가 재밌게 읽은 작품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묘사 자체는 지루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작품은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묘사의 서사가 잘 착 달라붙어서 진짜 아, 왜 이런 묘사를 하는지 의미를 알기 때문에 아, 그래서 좋았다. 저도 언젠가는 이제 묘사가 대부분으로 이루어진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근데 아무튼 좀 서사와 묘사가 잘 조화가 돼야겠죠. 자, 다음 작품은 조혜진 작가님의 유리인데요. 이건 저부터 얘기하면 일단 성폭력 서사인데 유리라는 절묘한 상징을 가져와서 뭐 도시가 마을이 사람들이 유리처럼 막 깨지고 부서지고 그 성폭력을 당한 사람의 심정을 유리라는 상징성으로 절묘하게 잘 드러낸 것 같아요. 묘사를 아까도 읽어봤지만 처참하죠.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그걸 또 과거로 가서 내가 또 그걸 막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 음, 이런 워낙 주제가 강하기 때문에 성폭력 서사 이런 것 자체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뭐 이런 유년의 어떤 뭐 그런 폭력성이나 어떤 이제 뭐 상처의 어떤 서사가 정말 뭐 이런 이미지화돼서 유리로 이루어진 도시로 뭔가 된다면 그것이 이제 문학이 주는 어떤 하나의 보편적인 뭐 치유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가졌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그 남성성과 이제 여성성의 어떤 심리 묘사? 역시 이런 소설에는 그런 남성성이나 여성성, 그 성별에 대한 어떤 심리 묘사가 주는 어떤 심지어 심리 묘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뭐 어떤 이제 눈빛이나 행동이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인사나 그런 거에서 주는 어떤 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의 어떤 공포적인 도시로 여기에 화한 느낌이긴 한데요. 그런 어떤 고독한 사물을 같은 느낌을 주는 유리 도시를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 썼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 유리 도시가 좀 더 이제 잘 쓰여진다면 혹은 이제 이 감각이 이제 정말 나까지 느낄 정도로 이 모든 도시가 다 유리처럼 보이는 정도까지 이제 가닿는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리에 대한 묘사를 차라리 좀 더 밀어붙였다면 유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더 환상성이랄까 그런 걸 더 밀어붙였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다음 작품 최재현 작가님의 미루의 초상화. 이거는 서사가 빛나죠. 노인 화가가 자기 썰을 술 마시면서 푸는 건데 이게 마지막도 좀 결국 이 노인 화가가 이야기를 지어냈을 수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로서 한 20만 원어치 술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그냥 술 얻어먹으려고 풀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판타지스러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 자기 그림 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자기가 그리는 것마다 다 미루가 그려지더라. 이거 되게 좋은 판타지적인 소재였던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저도 아주 재밌게 읽었고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어떤 환상이 벌어지기까지 그런 어떤 얘기를 이제 이게 노인이 이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매혹적인, 그리고 하나의 캔버스로 또 미술적으로도 이제 예술적으로도 이뤄지는 여러 가지 감정의 어떤 그런 심장 박동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느껴지는 그런 감각들, 그리고 그런 면도를 하는 칼날, 그리고 손목, 그리고 퍼즐 조각,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아주 재기발랄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음, 매력적인 화자였다. 매력적인 캐릭터. 근데 마지막 작품 조연 작가님의 그 순간 너와 나는 이것도 강렬했어요. 무속신앙 다루면서 여자아이가 미설이가 미래를 보고 야, 너 죽을 거야. 섬뜩한. 근데 그 죽을 거야 그거를 친구를 대신 죽여버리고 이 주인공이 자기가 살아오랬다. 섬뜩하죠. 근데 미설이가 한 말이 섬뜩하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따져보니까 나가 한 그 결정이 섬뜩하네요. 나는 안 죽겠어. 난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야. 그럼 네가 죽어. 친구 이제 일부러 붙잡고 건강검진 못 받게 해가지고 췌장암 걸려 죽고 내가 죽인 거죠. 화자가 이게 인간의 본질을 어떤 잔혹한 어, 이제 무한 생존 경쟁에 처한 지금 우리 시대의 자아상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무속신앙 자체를 다뤘다는 것도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우리가 SF물만 봐도 반갑잖아요. 이상문 학생 보면서. SF가 워낙 없다 보니까. 나오면 반가운. 그래서 이것도 무속신앙도 나오면 반가운 주제인데 잘 풀어내기 어려운데 정말 그래도 문학적으로 의미 있게 잘 풀어냈던 작품 아닌가. 어떠셨나요? 이 소설의 그런 격가지를 통해서 뭔가 이제 개연성을 조금 더 획득하지 않는 거 빼고는 사실은 구조적으로나, 그리고 이 안에 담긴 내용적으로나,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죽음이거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풍기는, 그리고 마치코방에 다니는 애도 있고, 그리고 당집도 있고 무속인도 있고 이런 풍경들을 정말 잘 세밀하게 말랑말랑하게 잘 서술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한 마디 더 붙이면 이 소설의 그러니까 느낌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랄까? 여기는 이제 어린 시절의 그 추억들, 아련한 플러스 그런 건 이제 어린 시절 다루면 다 있는데 이제 무속신앙의 섬뜩함, 남량 특집 같은 느낌, 기묘하고 무서운 그런 느낌이 플러스 돼서 또 오묘한 소설이 되었다. 이런 느낌의 중첩이랄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혹은 남들이 잘 시도하지 않는 느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들. 요 느낌의 그러니까 레시피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퓨전 요리 있죠, 요즘에. 드라마도 퓨전이 유행하고 영화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장르인데 한번 요거 한번 넣어볼까 색다른 거? 그냥 김치 피자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 순간 너와 나. 이제 그런 소설이 앞으로도 좀 각광을 받을 것 같고 퓨전 소설 SF를 쓰더라도 다른 느낌이나 다른 감각, 다른 분위기를 가져오면 또 색다르겠죠. 이게 이제 차별화 포인트일 텐데.
일단은 이제 다 봤는데요. 여기 순위랄까. 예, 이건 철저하게 주관적인 내 마음의 순위인데,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김영하 작가님의 옥수수와 나, 요거 너무 좋았고, 옥수수와 나, 근데 김숨 작가님의 국수, 그다음에 최재훈 작가님의 미로의 초상화, 조연 작가님의 그 순간 너와 나는, 어, 이런 작품들이 어 좋았다. 음, 파우스님 어떠셨나요? 순위를 한번 매겨주시죠. 이번에도 뭐 순위를 매기 어렵지만 일단은 옥수수와 나가 제일 뭐 제가 마음에 드는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미르의 초상화나 그리고 뭐 유리, 국수, 스프레이 같은 작품도 아주 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럼 이번 그 연도에 2012년도에 어떤 특성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일단 뭐 그 뭐 특성이라고 한다면 역시 김영하의 작가가 이제 워낙 고유성이 이제 어, 다른 작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대적인 어떤 뭐 그런 뭐 사물뿐만 아니라 그 토속적인 어떤 사물도 이번에 잘 다루고 있어서 아무튼 소재적으로도 굉장히 좀 특별한 그리고 그런 특별한 소재를 잘 끌고 가는 작품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저희가 하면서 이상문학상, 뭐 젊은 작가상, 김승옥 문학상 하면서 일단 이름만 봐도 반가운 작가들이 있어요. 어떤 글 써주셨을까? 분명히 좋을 텐데. 전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 김영하 작가님. 뭐 박민규 작가님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뭐 김혜란 작가님도 그렇고. 너무 반가운 이름들. 이번에 어떻게 재밌게 쓰셨을까? 어. 그리고 요번에 또 특이한 점이 있죠. 여기 보일라나 모르겠네. 여기 표지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상문학상 작품 2012년부터 표지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 표지가 깔끔하게, 저는 그 전에 표지는 좀 촌스러운, 표지에 항상 좀 불만이 많았거든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표지가 좀 촌스러운. 근데 이건 좀 깔끔하고 세련되더라고요. 전 어떠셨어요, 표지?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전에 이제 표지는 약간의 어떤 좀 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너무 옛날, 올드한. 근데 이게 감성. 충격적인 게 2015년까지 이 새로 바뀐 표지로 가다가 2016년부터 다시 옛날로 회귀해요. 그 금색 표지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보수적인 독자들이 옛날 표지가 좋았는데 추억이 있는데 막 이렇게 우겼을 수도 있고 그게 아쉽더라고요. 음, 좀 예쁜 그러면은 걸로. 네. 예. 문학과 지성사도 사실 좀 약간 50년, 60년 티 한데요. 그래도 뭐 벤츠처럼 계속 이제 하나로 또 유지를 하면은 또 음, 고유의 맛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 표지만의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읽을 소설을 2013년이죠. 매주 한 권씩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진도 빡빡 나오고 팍팍 나오니까. 음. 다음 대상 작가는 누구일까요? 제가 얘기하지 말씀을 않아요? 예, 네. 2013년의 대상 작가님은 김혜란 김혜란 작가님. 작가님입니다. 음. 너무 연타석 홈런을 보는 것 같아요. 어, 요번 주에는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을 재밌게 봤고, 전 진짜 김혜란 작가님 좋아하거든요. 너무 이분 진짜 창의적으로 잘 쓰시고, 다음 주에 2013년 대상작은 김혜란 작가님의 침묵의 미래. 너무 기대됩니다. 자, 어떻게 쓰셨을까? 이분 드디어 대상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도 되게 기대하면서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